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보물 같은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한중일을 돌면서 모든 자료를 다 이제 조합해서 만든 책이다라고 하셨고, 저희가 모르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도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신기한 내용이 또 이제 나옵니다. 저희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전쟁의 참상도 너무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이제 기근이 정말 무섭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류성룡 대감의 징비록에서도 실제로 지나가다 그냥 길거리에서 시체 그냥 차인다, 널려있다, 이제 이런 묘사까지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나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근이 더 무서울 것 같지만, 이제 전염병 역시도, 덜하지 않다라는 거. 오늘 아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들으시면 좀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단 말이야. 이때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라는 상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순신 장군님의 부대에도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수군 특성상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판옥선이 그렇게 큰 배도 아닌데 그 안에 어쨌든 130명이 이제 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곳에 사람들이 그 밀집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처도 나고 하면 서로 이렇게 쓸리기도 하고 잘 낫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지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수군은 이제 육군보다 더 심하게 전염병이 돌 수 있는 환경이었고 어느 정도였냐, 하루에 200명이 죽은 날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루에 200명. 그럼 한 달이면 6,000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산림왕이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비전투 인원까지 합치면 이제 4만 명을 거느리고 이동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때 전투 인원이 2만 1,000명이었대요. 근데 전염병이 몇 개월을 돌았더니 이제 몇 명이 남았냐? 4,1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전염병 몇 개월이 돌았더니 2만 1,000명의 전투원이 4,1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10몇 명밖에 안 죽는데 전염병 몇 개월 만에 이제 3분의 2 이상이 그냥 죽게 된. 그리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님도 이제 병에 걸리셔서 열 며칠간 누워서 제대로 이제 일어나지 못한 일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군이시니까 이제 사방에서 제일 좋은 곳에 모셔다가 최고의 의원들을 어떻게든 투입을 하고 음식이라도 가장 좋은 걸 이제 드린 것이죠.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열 며칠 만에 이제 회복된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의 가장 아끼는 부장 중에 하나였던 어영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역병으로.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조금 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걸 좀 들어보면, 오늘날에 사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게 좀 와닿으실 거예요. 일단 수군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배에 타면 타령을 못해. 이거 아주 무서운 특징이죠. 배를 타면 일단 타령을 못하고, 이게 계속 흔들거리죠. 훈련도 더 많이 받아야 돼. 실제로 수군이 훈련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탈 때 온갖 이제 그 먹을 거를 싸서 각자 최대한 준비해서 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이 이제 준비해서 먹을 걸 실어봤자 얼마나 실었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면 이제 돌아다니는 항구에 정박하면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인근 농어촌에서 조금 이렇게 또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간신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아예 그냥 버려진 지역의 어떤 기근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혹독하게 몸을 혹사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고 먹는 양은 되게 적은 겁니다.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판옥선이 커봤자 얼마나 큰 뱀의 나무배 아닙니까? 엄청 흔들리죠. 이 흔들리고 요동이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먹고 숙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소화기관에 좋을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이 토했다는 기록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막 흔들리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마철이나 여름 특히, 뭐 겨울은 겨울대로 뭐 제대로 배를 운영할 수도 없지만, 막 비가 쏟아지는데 비 맞으면서 장군들 갑옷 딱 입고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입고, 그리고 바다에 그 엄청난 그 사우나실 같은 습도에서 뭐 근근히 또 상처난 부위도 있고 막 하면서 이렇게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벌써 막 짜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땀과 이런 거 막 씻어낼 수도 없고 막 계속 이 습도와 이 엄청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장마가 거치고 나서 엄청난 태양빛이 내려 비칠 때 이 살갗이 타들어가는 그 햇빛 같은 그 상황, 그리고 그 습도 안에서 밑에서 계속 노를 젓는다는 거, 그리고 상처나 이런 거 계속 서로 쓸리면서 막 이렇게 다 부대껴가지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 이러니 뭐 어떻게 사람이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배가 이동하다가 도중에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했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냥 바다에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야, 무섭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버려진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바닷가 파도에 왔다 갔다 하다 해안가에 또 쓸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산도 바위라든가 이런 데도 시체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해골로 돼가지고 이렇게 걸려있고 막 이랬다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과 그 결과,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령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순신 장군님이 어쨌든 이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어떤 압박감을 받겠습니까? 위에서는 계속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후방 교란하라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동을 일단 어쨌든 하도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일본군이 이제 조선군의 배를 정찰을 통해서라도 어디 지나간다라고 하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명령은 내려오니까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또 죽는 겁니다. 그냥 싸우지도 않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전투할 때도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뭐 2차 그 진주성 이제 혈전을 벌일 때 일본군이 500척의 배를 이끌고서는 이제 어머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보급을 대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자신의 병력이 이제 4,100명까지 줄었는데 여전히 적군은 500척 이상의 운용이 가능하구나라고 할 때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오늘 나눌 내용은 뭐 인격왕 이순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인력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너무 심하신 거예요. 적군은 여전히 규모가 엄청난데 4,100명까지 줄었으니 이 사람을 어디서 이제 다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그 인력 차출 담당관들에게 가서 잡아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선조 왕한테도 몇 번이고 장계를 올려요. 어떤 내용을 올리냐면, 이때 당시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 악법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수군,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잡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차마 시행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너무 좀 이제, 안 그래도 가족이 군대 나갔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또 죽어서 자리가 비었다고 가족까지 또 잡아가면 너무 민심이 흉흉해지나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계속 장계를 올린 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미운 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이 그 왕의 명령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불가하옵니다라고 하면서 문서를 보낸 게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속으로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원균을 밀게 되는 아주 그냥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상황이 이랬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님이 뭐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냐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각 골로 가서 사람 더 잡아오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두 명이 이만큼 잡아오라 한 걸 못 채웠어요. 그랬더니 처형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 수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건 근데 이해할 법해요. 왜냐하면 싸우라고는 하면서 잡아오라고는 그건 허락을 안 하니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애매합니까? 어떻게든 병력은 필요한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만 1,000명이었다가 4,100명이 됐는데 이 인원들이 다 전투 경험이 있는 너무 귀한 자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군 인원을 빨리 차출해야 되는 이유가 수군은 특히 또 훈련도 또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배 타면서 여기 적응돼야 되고 막 울렁울렁거리는 막 이런 것도 적응해야 되고 포 운영부터 시작해서 훈련할 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2명을 이제 행정관을 죽인 일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너무 가혹하다 뭐 아무튼 좀 비판을 받은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이 정말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혹한 분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 곳곳에서 이제 애민 정신 그리고 최대한 백성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여전히 묻어나오고 있다.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뭐 미래인 같은 발언도 하세요. 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어떤 사람 죄인이 잡혀가지고 처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그 젊은이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젊은이가 막 군법 운운하면서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되고 뭐 하니까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렇게 딱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님이 뭐라 하셨냐? 그래 뭐 군 기율과 이걸 지켜야지 군대가 무너지지 않고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지.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해서는 안 되네. 이거 미래인 같은 발언 아닙니까? 이때 양반 사이고 계급이 나눠져 있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막대해도 뭐라고 항의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아랫사람도 하대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서는 안 된다. 뭐 이거 좀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 뭐 심지어는 뭐 항명하는 듯한 정도로까지 이게 불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물러서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걸 물러서면 승산도 없는 전쟁이 나서 다 죽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소신껏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올바른 행동이죠. 왕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빴겠지만, 근데 어쨌든 원규는 반대로 이제 왕 눈치나 보면서 이제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게든 어떻게든 난 왕 명령대로 싸우러 간다 해가지고 대조적인 인물인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윗사람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대한 것 같은 모습 이면에는 자기 자신도 아랫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아랫사람들과 소통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난중일기에서 3가지 기록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입니다. 근데 술하고 활쏘기 시합하는 거. 왜냐면 활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군인들도 다 잘 쏴야 되니까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자기도 많이 쏜 거죠, 이렇게. 이 술자리에서 호심탄회하게 이제 부하 장수들과 편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막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통이 가능했대요. 근데 여기서 꼭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눈치 없는 원균이 꼭 나타나서 그 술주정을 부리면서 분위기를 다 망쳤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눈살을 막 찌푸렸대요. 뭐 말도 안 되는 막 얘기하면서 내가 뭐 수군 통제사고 뭐 하면 내가 그냥 다 쓸고 가서 벌써 다 쓸어버렸을 텐데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뭐 해전을 진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내가 자기만 막 충신있냐 하면서 막 오버 떨면서 막 이렇게 술 마시면서 취하고 술주정을 막 그렇게 심하게 부렸대요. 술주정이 아주 안 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원균의 부하 장수들이 이순신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상관 원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안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중일기도 아예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님이 웬만해서는 참 이런 기록을 안 남기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어요. 원균은 흉악하고 나쁘고 포악한 사람이다. 그냥 대놓고 얼마나 싫었으면. 참고로 반대로 이순신 장군님 술은 많이 드셨지만 술주정하는 부하에 있어서는 엄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원균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직속 부하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군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원균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막 그런 행동을 했다.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애민 정신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함부로 적선을 다 부수지 마라. 안 그러면 얘들이 이제 코너에 몰려서 백성들을 더 쥐어짜 괴롭힐 거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난중일기 많이 나오는 3가지 중에 이제 추가로 2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인격이 아주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여진족과 대치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상을 제대로 이제 곧바로 가서 치르질 못했죠. 이순 장군님이. 그래서 요게 이제 한이 맺혀서 어머니를 그렇게 자주 살피고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관만큼은 내가 정확히 챙기겠다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7, 8일 만에 편지 보냈을 때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자주 뭐 편지를 뭐 하고 막 해야 됐을 했는데 뭐 불효자식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휴가 기간 때도 뭐 잠깐 찾아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집안은 참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내 안부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치욕을 갚아라. 내 장한 아들, 귀한 아들, 나가서 싸워라 이랬답니다. 야, 이럴 수 있는 어머니가 몇이나 자기 아들 전쟁에 나가면 사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집안 문화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이제 난중일기의 소재가 보름달 관련돼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관련된 일기 기록이 많습니다.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해골이 막 걸려있고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글들을 남기셨다. 낭만적인 요소를 잃지 않았다.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지나가다 꽃이 아름다울 때도 막 시를 읊조리고 물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신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쥐어짜다시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셨다. 그리고 뭐 둔전을 시행을 하는데 이 둔전은 이제 군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 그대로 아예 농사도 짓는 거예요. 자급자족해서 살아남으려고 그걸 하고 대단하신 건 3년 만에 또 풍년을 또 경험을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 못할 법한 게 뭐냐면 화약이 거의 다 떨어지는 이제 상황도 이제 경험하십니다. 그럼 화약과 관련된 뭐 유황이라든가 재료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든 뭐 자급자족 하기도 하고 조정에 막 부탁해서 뭐 이런 재료 좀 구해달라고도 하고 해서 화약을 또 이제 또 마련하고 무기에 있어서도 총통 종류도 더 늘리고요. 배 척수도 늘려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계획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선의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250척을 갖추면 이길 수 있다. 그때부터 힘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균은 이제 짧게만 생각하면서 아직 척수가 한참 모자란데 뭐 당장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다음에 뭐 자기만 충신이냐 뭐 헛소리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면서 부하 장수를 괴롭히고 막 이러고 다녔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님이 이 아나무인 원균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조정에서도 이게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수군 통제사는 자리가 없었는데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순신 장군을 위에다 둔 거예요. 그 풍계상 이렇게 다 이렇게 둬서 원균이 월권행까지는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관 원균한테도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부하 장수들이랑 병사들도 막 죽어나가. 그리고 위에서는 싸우라고 막 독촉해. 근데 물자나 이런 건 없어. 다 자급자족하고 또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너무 힘들고 끔찍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 어머니는 또 혼자 이렇게 또 계시고 막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 또 이제 감성적인 면까지도 살아계시는 양반 중에 양반이신 이런 놀라운 인품까지 살아계시는 분들, 그 백성의 고통들까지도 항상 기억하면서 고통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쓰시는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징병에서 또 차출을 가야 되는 이 고통들 여러 가지 이걸 가운데서도 다 견디면서 놀랍게 잘 그나마 양호하게 잘 지켜가고 계셨다. 가장 뛰어나게 이렇게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